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우리 김윤주 대학원장님께서 저에게 과분한 그러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 뒤에서 듣고 있으니까 꼭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 같죠. 마음이 오글오글 했습니다. 참 이렇게 그 귀한 시간에 저를 불러주셔서 이 한국 문화와 상담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마음의 건강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의 마음의 건강하면 제일 대표적인 게 뭔가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의 건강. 네? 한국 사람들한테 특별히 많은 마음의 건강이 뭐죠? 마음의 병. 예, 화병이죠. 그래요.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이 정신병을 분류하는 그러한 이제 그 기준이 DSM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약자인데요.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4판이 1994년에 4판이 나왔는데 이 4판부터는 아예 그 병명 중에 화병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아예 올라 있습니다. 화병. 화병이라고 영어를 이렇게 쓰는데요. 자, 오늘 이것만 알고 가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화병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예, 이거 꼭 써두세요. 시험에 나오니까. 화병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거는 문화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병이다 하는 이 소위 컬처 바운드, 문화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러한 마음의 병이다 하는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한테 화병이 많은 것은 한국 문화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 좀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국 문화는 어떤데 한국 사람에게는 유독 화병이 많을까요? 왜 한국에는 한국 사람들은 화병이 많을까요? 자기 감정 표현하는 걸 감정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시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연세가 좀 드셔서 화병은 더 잘하실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왜 화병이 많으신가요? 자기 화가 나는 감정을 표출 못하고 참아야 되는 걸로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 살다 보니까 화병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 그렇다 이 얘기죠? 그렇죠. 역시 그 화병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거 보니까 병들이 지금 화병에 걸려 계시는 것 같은 느낌에. 맞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가 살면서 화가 나는 게 자연스러운가요? 아니면 안 나는 게 자연스러운가요? 났다 안 났다가 해요. 났다 안 났다 해요? 그러시구나. 교체.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살면서 화가 나는 게 정상인가요? 안 나는 게 정상인가요? 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화가 났을 때는 화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풀어야 되는데 화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화 푸는 방법을 어디서 가르쳐 주는 데가 있나요? 없죠. 이게 참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화가 나면 화를 내지 말아라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그 화를 어떻게 푸는지를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때제때 화가 났으면 풀어야 되는데 이게 병으로 이게 이어지는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참 안타까운 점인데요. 자, 그러면 한국 문화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나는지 또 그 화를 왜 표현을 못하고 사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잠깐 나눠보도록 하십시다. 어떤 한 문화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문화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보느냐 하는 이제 이거부터가 가장 핵심이죠. 문화는 결국 사람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동양하고 한국하고 서구하고를 구별할 때 서구의 문화를 개인주의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개인주의 문화. 자, 근데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되면 그래도 이게 명색이 대학원에서 우리가 지금 특강을 하니까 영어를 좀 써야지 저기 찍는데 그래도 뭔가 한 것 같지 않겠습니까?
이게 개인이라고 하는 걸 인디비주얼이다 이렇게 영어로 얘기한다는 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인디비주얼. 그래서 개인주의 그러면 인디비주얼리즘 되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요 in 요 앞에는 요거는 반대를 뜻하는 접두사입니다. 영어를 좀 이제 옛날 영어 배웠던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그다음에 요거는 명사를 만드는 어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 제일 중간에 있는 요게 이제 진짜 뜻이죠. divide라는 뜻이 뭐죠? divide. 그렇죠. 나누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앞에 in이 붙었다면은 나누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누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나누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 그것이 개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개인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홀로 존재하는 거예요. 나누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혼자 존재하는 그런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소위 개인주의 문화인데요. 그래서 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나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배울 때 I라고 하는 요 단어는 나라고 하는 걸 뜻하는데 유일하게 보통 명사이면서도 문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도 항상 대문자로 쓰는 거다. 뭐 이런 걸 제일 먼저 배웠잖아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틀려가지고 굉장히 억울하셨던 분 많을 거예요. 문장 안으로 들어가도 유일하게 이거를 대문자로 그냥 쓰는 거죠. 그 얘기는 그만큼 서양의 문화에서는 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를 알아가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이 나를 알아가는 이 공부의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공부를 우리가 소위 철학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인문학 중에서도 이제 소위 철학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서양 철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응? 뭘 알고 싶은 거죠? 서양 철학은 가장 궁극적인 게?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서양 그리스 철학의 가장 이 목표를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즉 영어로 하면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아라 하는 이게 서양의 모든 학문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나는 누구지? 너 자신을 알아라. 사실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이 밤에 이 추운 날 그래도 이 특강이라고 듣고 있는 이유는 가장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를 여러 학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은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지금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게 일단을 우리가 지금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서양 사람들에 있어서의 나를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뭘까요? 바로 여기 나오는 요 셀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셀프라고 하는 개념, 이거를 아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참 여기 이 영어가 굉장히 이게 좀 유가 생략이 돼 있는데요. You know yourself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체고 이게 객체인데 너가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내 자신하고는 다른 거죠. 이게 서양의 기본이에요. 이걸 아셔야지 서양의 문화의 기초로 한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나 교육학이나 이런 여타 사회과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도대체가 사람을 뭘로 보느냐 할 때, 자, 너는 너 자신을 알아야 돼. 그러면 너하고 너 자신하고가 같은 건가요? 틀린 건가요? 예? 맞는다는 게 뭐예요? 이분 아주 대답하기 어려우니까 아주 영 엉뚱한 대답을 하시네. 미안해, 오늘 맨 앞에 앉았다가 화병 도지겠어. 겨우 지금 깔아앉히고 왔는데, 와, 뭐 푸는 방법 알려줄 거 하고 맨 앞에 와가지고 앉아 계시는데 화병 도지겠는데, 이거. 자꾸 영어로 뭐 물어보고 그러니까 짜증나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지금 그 지겨웠던 거 겨우 지금 이제 벗어났는데, 너는 너 자신을 알아라 이런 얘기는 너하고 너 자신하고는 다른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나인데 뭘 알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요 셀프라는 개념, 요것이 서양의 모든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학문이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고, 이 개념 위에 서양에서 발달된 모든 인문사회 과학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부터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자, 이 셀프라고 하는 것이 그럼 가지고 있는 한번 특징을 한번 우리가 알아볼까요? 이 그 서양 사람들한테 있어서 제일 이 셀프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는 이 속성, 이게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이 셀프라는 단어요. 이게 첫째가 뭐냐면 독특해요. 이 서양 사람들이 제일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개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개성. 여기서 개성이라고 하는 개인의 성향이 개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고, 너하고 다른 나의 모습을 드러나고 사는 것이 개성을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프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 첫째가 뭐냐면 독특해야 돼. 너하고 나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같으면은 이건 또 쪼개야 되는데, 쪼개다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어느 누구하고도 같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게 이 서양 사람들의 개인의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독특하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남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지 다른 사람하고 같은 삶을 산다는 거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건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하고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나는 죽었다, 이런 느낌으로 심리적으로 받아들인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항상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는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이 셀프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서양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혼자서 독립적이니까 자율적이어야 돼요.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 내리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고 또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결정들은 다 누가 내려야 돼요? 그거는 내가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자율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하고 나하고는 서로 분명하게 분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계가 분명해야 돼요. 너하고 나하고는 경계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임상을 공부하다가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일 우리가 애매한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얘네들이 얘기하는 경계선 장애라는 게 있어요. 경계선 장애.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뭔가가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 경계선이라는 게 특히 뭐하고가 경계가 분명하지 해야 돼요? 너하고 나하고. 너하고 나하고는 분리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가 분명해야 된다 하는 이런 거고요.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으로는 독자적으로 기능이 가능해야 돼요. 이 5가지가 이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삶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이 셀프의 특징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서구에서 자기 실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자기 실현이라는 게 뭘 실현하는 거죠? 자기라는 건 셀프니까 자기의 독특한 면을 이러이러하게 그거를 계속해서 살아가는 과정, 이것이 자기 실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게 자기 실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내가 다른 사람하고는 뭐가 다른가, 이거를 이 사람들은 거의 강박적일 정도까지도 끊임없이 그거를 알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이란, 서양의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에도 항상 뭐가 따라 붙느냐 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앞에 전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하고 나하고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이 서양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정의에도 너하고 나하고는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좀 벌써 몇 년, 좀 10여 년이 지난 영화 중에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그거 보신 기억 있으신가요? 아마겟돈? 그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내용이 뭐냐면 굉장히 큰 행성이 지금 지구를 향해서 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그대로 놔둬가지고 이 행성이 지구하고 부딪히게 되면 지구가 멸망하게 되니까 이걸 어떤 수로 행성을 오는 거를 막아야 되는데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봐도 그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결정한 방법이 뭐죠? 거기에다가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그 행성에 내려가지고 그 행성을 폭파시키는 방법으로 이게 지구로 오는 거를 막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결국 우주선이 2개가 올라가죠. 그때 거기 이제 주인공이 브루스 윌리스라는 유명한 배우가 이제 주인공이고 또 하나는 그 브루스 윌리스의 외동딸의 약혼자. 당연히 브루스 윌리스는 그 남자를 싫어하죠.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자기 딸의 애인을 다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그 두 올라가는 혹시 그 우주선의 이름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름. 그 영화를 보시긴 보셨나요? 근데 그 우주선의 이름.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하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갈 때 그때 그 우주선의 이름 2개.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최근에 낸 따끈따끈한 책을 제가 선물로 드릴 수 있는데. 네? 뭐예요? 아, 저분이 맞췄어. 예, 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소를 꼭 알려주고 가세요. 그 우주선 이름이 첫째가 인디펜던스. 인디펜던스가 뭐죠? 독립. 얘네들은 죽음의 순간 앞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가치가 독립이에요. 독립.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프리덤. 뭐죠? 자유. 그러니까 이게 2번째가 이 자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가치. 그래서 목숨을 걸고도 그거를 지켜야 되는 가장 최고의 가치. 그게 독립과 자유예요. 이게 바로 서양 문화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기 실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하는 거가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국경일 중에 제일 성대하게 이 치르는 국경일이 뭐죠? 예,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 며칠이죠? 예, 7월 4일입니다. 그날은 미국 전 지역에서 크고 작은 불꽃놀이로 이 그날을 축하한단 말이죠. 우리 축으로 얘기하면 8월 15일 광복절이죠. 근데 우리는 다른 모든 그 명절보다 광복절을 더 우선하나요? 아니죠. 그게 바로 문화의 차이라는 걸 아시겠죠. 얘네들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2가지를 지켜야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학부 애들 데리고 한국 문화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걸 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브루스 윌리스가 올라가가지고 결국 본인이 죽으면서 사명을 다해서 우리 지구가 살았는데 앞으로 다음에 또 온다. 이번에는 우리 한국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라가는데 우리도 올라갈 사람 많잖아요. 최민식이도 있고 뭐 많으니까 우리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는데 그러면 우리도 이제 2개 타고 올라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지켜야 될 가치가 뭘까요? 2개. 하나는 우리가 호, 그 다음에 남이가 호, 이렇게. 우리는 뭘 것 같아요, 이게? 예? 가족? 하나는 가족, 그리고 또 하나는 지키자, 이거? 이게 우리는 뭐가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네?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학부 애들한테 또다시 그 문제를 내주고 시상을 하겠다 그랬어요. 제일 너희들이 2개를 써라. 그리고 제 강의를 한 200명이 듣는데 너희들 중에 친구들이 얘기한 것 중에서 제일 잘 됐다는 거를 보팅을 해라. 그래서 당선이 되면 그 친구하고 그 친구가 데리고 오는 친구 4명, 5명을 내가 학교 근처에 있는 삼성 통닭에서 통닭하고 맥주를 사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걸 정해보고 남이 정한 거에 대해서 보팅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애들이 와 그러고 신나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결국 몰표가 나왔어요. 몰표가. 그 뭘 것 같으세요? 이거 하나 맞추면 내가 이번에는 2권 줄게. 몰표가 나왔어요. 몰표가. 독도? 뭐요? 지금 제가 안 들렸어요. 잘. 자식. 독도하고 자식. 그러면 자식하고 뭐? 자식하고 부부. 그 옆에 계신 분하고 혹시 특수관계 아니세요? 본인이 아니시랬는데. 대한민국 이렇게. 그 무슨 영화 제목 아니에요? 대한이하고 민국이. 예. 근데 제가 그게 몰표가 나온 거를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들어가서 막 욕을 해주고 안 사줬어요. 근데 그 2개가 뭐냐면 아빠가 지켜보고 있다,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 좀 좋아하는 이유가 뭐야? 여기 몰표가 나왔다고 하니까 놀랍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놀랍다는 거야 지금? 이유가 뭐야? 왜 놀라운 거야? 어떻게 기가 막히지? 예, 표현할 수가 없네요. 네. 그래도 대학교 다닌다는 새끼들이 그 한국이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2가지 가치를 쓰라 그랬더니 아빠가 지켜보고 있다,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가지고 야 이 새끼들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그러고서 욕을 한바탕 해주고 안 사줬어요. 참 요즘에 애들 좀 심하지 않아요? 아주 굉장히 슬펐어요. 지금 세계 지구의 운명을 걸머쥐고 올라가는데 무슨 아빠가 지켜보고 있고 엄마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잘하겠다 이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참 지금 우리 교육이라는 게 이게 좀 잠깐 딴 데로 새긴 했는데요. 이렇게 한심한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오늘도 이 추운 날 전국적으로 명색의 대학이라는 데를 가겠다고 64만 명이 지금 떨고 앉아 있는데 얘네들 머릿속이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 아빠가 지켜보고 있다, 그거로 꽉 찬 애들이야 다. 64만 명이. 얘네들은 지금 무슨 뭐 정말 큰 꿈을 가지고 내가 한국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엄마가 지켜보고 아빠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대학 가는 새끼들이 64만이 지금 수능을 보고 있어 오늘. 참 조국의 앞날이 굉장히 걱정된다는 이런 느낌이 들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독특하게 살아야 되고 독립적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얘네들은 이거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립, 자율 이거를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우리 패트릭 헨리 뭐 이런 사람이 했던 유명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이제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독립기념일이라는 걸 굉장히 강하게 이걸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서구 문화에서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이 가치다 이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런 가치가 나왔다는 이유는 사람은 인디비주얼, 개인이다. 다른 사람하고 다른 나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간다고 할 때 얘네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느끼는 가장 긍정적 정서는 뭘까요? 이런 식으로 살아갈 때 느끼는 긍정적 정서. 행복. 이 서양 애들이 제일 일반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 거.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거는 긍지예요. 긍지. 프라이드.
그래서 이 서양 애들이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이 부모가 자식에게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I'm proud of you.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나는 우리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가 많다. I'm proud of my school.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이 proud of, 이 긍지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영화를 보게 되면 아버지가 부모가 굉장히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안 받고 자기 혼자 독립해 나가가지고 창고에서 조그마한 자기가 좋아하는 사업을 해나가는 거. 그러면서도 계속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I'm proud of my business. 이렇게. 그래가지고 부모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성장해가는 이 과정을 얘네들은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자기를 살아가는 게 이게 얘네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긍정적 가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혼자 살아간다 할 때 한쪽으로 이게 잘 되면 긍정적 정서는 프라우드한데 이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부정적 정서는 뭘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혼자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부정적 정서. 예? 외로움. 또 외로움. 예, 고독. 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외로워서 어째요? 우울하고. 그리고 예. 이게 임상이나 상담이나 이런 마음의 건강하고 관계되는 이런 서양의 공부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 그 부정적 정서가 뭐죠? 그렇죠. 불안이죠. 불안.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서 제일 부정적 정서가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그래서 이 서양에서 나온 심리 검사, 이 마음의 건강하고 관계되는 심리 검사 중에서는 제일 종류가 많은 검사가 무슨 검사예요? 불안 검사. 그래서 혹시 여기 상담 받으러 가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상담을 받으러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왜 왔는지 이런 게 다 써가는.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정보가 뭐냐면 불안한지, 얼마나 불안한지 이런 걸 물어봐요. 왜 얘네들이 그렇게 불안하냐 안 하냐 하는 거를 그렇게 관심 가지고 보느냐 하면 얘네들은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 이렇게 혼자서 독립적으로 독특적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불안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동시에 얘네들은 이럴 때 느끼는 감정이 우울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불안하다, 우울하다 이런 감정이 아주 중요한 소위 부정적 핵심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의 문화에서 나온 그 심리 치료라든가 마음의 건강을 도와주는 이러한 모든 활동의 핵심은 불안과 우울을 없애주는 거. 이게 이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 어떻게 생겼느냐, 우울이 언제 우울하냐, 어떻게 그거를 없애줄 것이냐, 전부 다 이러한 것들을 얘네들은 대상으로 지금까지 소위 상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운영이 돼 왔다 하는 거죠. 이제는 왜 여러분들이 이 상담이나 임상이나 이런 마음의 건강에 대한 공부에 전부 다 그렇게 불안이나 우울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제는 그 이유를 좀 아셔야 돼요. 그건 원래 인간이 불안하냐 우울하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혼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거는 이 셀프라고 하는 것이 이 자기 실현을 해야 되는데 항상 독립적이고 스스로 판단 내리고 이 남하고 다른 거를 살고 살아가야 되니까 이게 좋은 쪽으로는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는데 이게 부정적인 거로는 외롭고 우울하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이러한 것이 얘네들은 밑에 깔려 있다 이거예요. 뭐 어떤 분이 한번 세봤더니요. 서양 그 서양이다 미국이 기독교잖아요. 이 기독교 성서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가 표현이 365번이 나온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365번. 그러니까 4년마다 하루는 굉장히 불안하겠죠. 네, 이게 좀 웃지 못하는 분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365번이 있으니까 4년에 한 번씩은 하루는 불안하다 이거예요. 두 번 얘기해도 모르면 그건 이제 본인의 한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 설명까지 해주시네요. 이 강의에는 지금 조교가 한 분 계세요. 이제 주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때는 이렇게 또 설명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이쪽에서는 안 들렸어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이 한국으로 한번 넘어와 봐요. 자, 한국으로 넘어오면 이 서양 사람들은 인간을 이해할 때 요 핵심 개념이 셀프라는 개념인데 한국으로 넘어오면 또는 동양으로 넘어오면 이 동양 사람들은 사람을 이해할 때 제일 핵심되는 개념이 뭘까요? 이 서양의 셀프에 해당하는 개념. 우리? 그거는 이 나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가 나면 여기는 이제 우리야. 그렇죠. 예를 들면 이 영어를 배울 때 말이에요. 제일 먼저 배운 게 I am Tom. 그 다음에 you are Mary. 뭐 이거 생각나나요? 예. 이거 하도 오래전에 이제 배우신 거니까 생각이 안 나으신지 모르겠는데 뭐 이건 생각 안 나더라도 톰하고 메리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개 이름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잖아요. 이 서양의 미국 놈의 대표적인 이름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개 이름으로 쓰는 우리가 얼마나 굉장히 대단한 문화냐 할 수 있죠. 남의 가장 많은 이름을 우리는 개 이름으로 깔아주니까 톰, 메리. 자,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누구다, 너는 메리다. 그러니까 나는 톰으로 살아가야 되고 너는 메리로 살아가야 되고 이게 얘네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톰은 톰으로 살아갈 때 프라이드하고 메리는 메리로 살아갈 때 프라우드한 이런 문화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외국인에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한글을 가르쳐 줄 때는 뭘 가르쳐 줄까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교재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올까요? 우리는 네? 아버지 어머니 바둑이 네? 철수 영희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이거. 그러니까 그 언어를 가르쳐 줄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그게 그 문화의 요체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문화의 요체가 뭐냐면 나는 톰이고 너는 메리고 이 톰이라고 하는 요 삶, 메리라고 하는 요 삶을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제일 첫 번째 국어 교과서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나, 너, 우리. 이게 한국말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나, 너, 우리. 자, 그러면 이 나, 너, 우리가 이거하고 뭐가 다른지 금방 아시겠죠? 그래, 나는 근데 누군데? 너는 누구니? 그리고 우리는 누구야? 이거는 소용이 없어, 우리는. 이거는 우리는 소용이 없어요. 그냥 나, 너, 그리고 나하고 너하고는 우리라고 하는 거를 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전제 조건에 불과한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걸 무슨 주의라고 그래요? 집단주의. 또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관계중심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중심주의. 이게 얼마나 다르냐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되려면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고 이게 나오면 우리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거를 빼버리고 그냥 나, 너, 우리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렇게. 자, 이게 굉장히 한번 용어를 보세요. 예를 들면 서양 애들 같으면 한양대학교는 나의 학교다 이렇게 표현하나요? 한양대학교는 우리 학교다 이렇게 표현하나요? 나의 학교죠.
마이 스쿨이죠. 나의 학교. 근데 이걸 우리는 우리 학교 이렇게 복수형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여기는 나의 집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우리 집이야 이렇게. 이분은 나의 어머니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우리 어머니야 이렇게 복수형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거는 우리 마누라야 뭐 이런 거. 우리가 무슨 뭐 일처 다부제예요. 우리 마누라게 복수형으로 쓰게. 뭐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은 우리 남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그냥 막 가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가 이 사람은 우리 마누라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동으로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 다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쓰면 우스운데도 불구하고 나 이렇게 안 쓰고 우리 이렇게 쓰는 문화가 소위 우리 문화예요. 이게 나의 문화가 아니고 이게 우리 문화야. 그래서 나하고 우리 이게 그렇게 다르다 하는 거를 지금 서양 문화와 한국 문화가 이렇게 다르다 하는 거를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때 고려대학교에 기숙사 사감장을 한 2년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지금은 굉장히 이제 기숙사가 커졌는데 제가 있을 때는 기숙사 학생이 한 1000명이 있었어요. 한 1000명이 있었는데 이제 서울을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학생들 한 1000명이 이제 기숙사에서 이제 그 생활을 했는데 이 기숙사 밥이요. 이게 아주 예술입니다. 이 기숙사 밥이. 이게 맛있어서 예술이 아니라요.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도 맛없어. 이게 예술입니다. 이게 기숙사 밥 드셔보신 분 혹시 이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어느 누구나 다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느 누구에게도 맛없어.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를 들게 되면 어떠한 특수한 지방에서 맛있게 먹는 그 맛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맛이. 그 맛을 예를 들면 기숙사에서 그렇게 음식을 만들면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맛없어서 못 먹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 제자 중에 제주도에 살고 있는 제자가 굉장히 비싼 거라고 그러면서 오분자기 젖을 보내줬어요. 역시 제주도에서 오신 분은 아실지 모르는데 오분자기 젖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맨 처음에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먹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맛이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시는 안 먹고 내가 옆에 있는 그 제주도 출신은 다른 사람한테 줬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도 간간히 보내요. 내가 그걸 맛있게 먹는 줄 알고. 내가 맛없어서 못 먹는 얘기를 참 미안해서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계속 이것을 보내주는데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다른 제주도에서 온 친구가 굉장히 좋아해요. 이 때때로 오분자기 젖이 오기 때문에. 근데 그 맛이요. 그게 나도 오래 먹으면 아마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 이 어떤 특수한 지역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 그거 못 먹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기숙사는 전국에서 다 모여들었기 때문에 어느 한 지방 사람들이 맛있게 먹게 만들면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숙사 밥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어느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누구나 먹을 수 있게 만드니까 어느 누구도 맛이 없어. 이게 예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호남 지방에서 온 친구가 내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을 먹고 싶다 그러면 기숙사 밥을 먹으면 안 되고 기숙사에서 좀 걸어 나와가지고 전주식당에 가서 먹어야 돼. 거기는 전주식이야. 이름 자체가 전주식당이니까. 그럼 거기 가서 먹으면 그나마 고향에서 어머니가 해주던 그 맛을 조금 흉내내는 맛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서구 심리학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도
이 서양 사람들의 심리학이 뭐의 어떤 인간관의 기초에서 나왔느냐 하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우리가 지금 그냥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 입맛에는 맞을지 몰라. 왜냐면 지네들이 문화에서 나온 거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그렇게 틀린 건 아닌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래 이 맛이야 하는 게 안 나와. 여기 지금 그런 거 공부해 보시면서 야 이거 내가 무슨 상담의 이론이라든가 상담의 기법을 배울 때 그래 맞아 이거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거야. 이런 게 딱 느껴지는 이런 공부를 좀 하시나요? 이걸 못해. 왜냐하면 내가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할 리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심리학이 어디서 온 심리학이에요? 이게 서양에서 온 심리학이에요. 서양도 미국. 이게 미국에서 온 심리학으로 우리가 그대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마이 와이프 이렇게 얘기하는 문화에서 나온 공부를 갖다가 우리 마누라라고 하는 데서 그걸 쓰려니 그게 입맛에 딱 맞아요? 당연히 안 맞지.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그러려니 생각을 하고 있고 내 입맛에 안 맞는다 그러면 내가 입맛이 뭐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 이거야. 이게 우리에게는 안 맞는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를 못해서 아직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지.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자기네 문화를 모르고 공부한다는 게. 혹시 여기에 그 미국에 혹시 여행을 가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음에 가실 때는 제가 한번 꼭 권해드리는데요. 그 인디안 보호구역을 한번 꼭 가보세요. 인디안 레저베이션. 소위 인디안 보호구역이라는 데를 꼭 한번 가보세요. 이게 이 캘리포니아 쪽이라든가 아니면 텍사스, 아리조나 쪽에 가게 되면 인디안 보호구역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치족이니 이제 이런 그 종족들의 지금 보호구역이 있는데요. 거기를 한번 꼭 구경 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문화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목도하실 수 있어요. 그 인디안 지금 이 캘리포니아 그쪽에도 보면 이상한 이름들 많은 거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 인디안 이름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그 스타벅스 커피의 본사가 시애틀에 있잖아요. 그 시애틀이 어디서 온 이름이에요? 시애틀 도시 이름이. 시애틀이라는 이름이. 시애틀이라고 하는 이름은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저항하던 인디안 부족이 마지막으로 항복했는데 그때 그 추장 이름이 시애틀이야.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걔를 갖다가 이게 띄워주기 위해서 도시 이름을 시애틀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슬픈 도시 이름이에요. 마지막까지 저항을 하다가 항복한 그 인디안 종족 추장의 이름이 시애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많은데 그게 되게 이렇게 그 자기네가 살던 지역에서 다 쫓겨나잖아요. 혹시 이것도 이것도 꽤 오래된 영화인데 케빈 코스터너라는 배우가 나왔던 늑대와 추물이라는 혹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나오는 종족은 수족이에요. 수족. 이 수족은 또 다른 유명한 심리에서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 종족에 가가지고 필드 스터디를 하고 쓴 유명한 책이 아동기와 사회라는 발달 심리학의 획을 그었던 아주 유명한 교재인데 그 수족이 마지막에 지금 자기네 살던 데를 포기하고 인디안 레저베이션으로 옮겨가는 바로 그 슬픈 장면을 그거를 지금 영화한 게 그게 늑대와 추물이라는 영화예요. 그때 그 주인공 여자 이름이 늑대와 추물이잖아요. 이름이. 그 종족의 이름은 전부 다 늑대와 추물, 주먹 쥐고 일어서 되게 이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수족이 자기네가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나가지고 생소한 이 인디안 레저베이션으로 가는 이 슬픈 과정을 그린 영화예요. 그게.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지금도 많아요. 그런 데가. 가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 뭐냐면 산업이라는 게 있을 게 없죠. 거기 이렇게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의 소위 민속이라고 하는, 왜 우리도 용인 민속촌 가면 그 옛날 그 모양을 재현한 거 있잖아요. 그 여러분도 거기 가게 되면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보는 것에서 기뻐요? 아니면 조상들의 모습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보여주는 게 약간 슬퍼요? 네. 그런데 그 인디안 레저베이션에 가면 딱 그렇게 산다 이거야. 이 관광객들이 오면 밤에 이제 자기네 옛날 복장을 입고 뭐 창 들고 이러면서 이제 그거 하는 거 좀 공연해주고 거기서 돈 받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생활이 안 되니까 미국 정부에서 각각의 인디안 레저베이션마다 카지노를 하나씩을 다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에 이제 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카지노 하러 들어왔다가 거기서 이 사람들 춤추는 거 보고 거기서 돈 쓰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먹고는 살게 해주는데 얘네들이 완전히 자기네 문화와 언어를 다 잃어버렸어요. 젊은이들이. 그래가지고 눈이 이렇게 총기가 없이 넉나간 애들 같은 젊은이들이 낮에는 집 앞에 앉아가지고 꼭 대마초 핀 모습으로 이렇게 멍하니 지나다니는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문화를 지키지 못한 이 민족이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가는가 하는 거는 이 인디안 레저베이션 이런 데를 가보면 굉장히 잘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나마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거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유일하게 5,000년 동안 자기 문화를 유지하고 살아남은 유일한 민족이라는 게 이 대한민국이 이게 위대한 종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학문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뿌리가 하나도 없는 데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하고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얼마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이게 이 문제가 많은 나라냐 이제 하는 걸 이제 제가 잠깐 얘기를 해드릴까요? 미술이라는 책을 우리가 애들이 공부하잖아요. 미술 시간에 미술책. 우리나라는 미술책의 거의 대부분이 서양 미술이에요, 우리 미술이에요. 서양 미술이죠. 그러면 미술 하게 되면 서양 미술이고 한국 미술은 한국화 그래가지고 끝에 조금 양념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게 말이 되는 문화예요? 미술은 하면은 뭐가 나와야 돼? 한국화가 나와야죠. 그리고 서양 미술이 그 다음에 나와야지 이게 그래도 5,000년의 문화를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민족 아니겠어요? 이게 미술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 여기 혹시 음악 선생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음악 하면서 배우는 음악이 전부 다 무슨 음악이에요? 전부 다 서양 음악 아니에요? 우리 지금 지하철 타게 되면 애들이 전부 다 귀에다 꽂고 있잖아요. 우리 세대는 귀에 꽂는 게 발달 안 돼가지고 우리 전부 다 지하철 타자마자 그냥 명상을 했는데 요즘에는 전부 다 이제 이 리시버를 꽂는단 말이에요. 얘네들 한번 지나가다 한번 이거 레시버 갖다 빼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100이면 100 전부 다 이거 서양 음악 듣고 있지. 우리나라 음악 듣고 있나요? 안 듣죠. 왜? 우리나라 음악을 가르쳐 주나요? 음악이라는 교재 자체가 서양 음악이 음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음악이라는 건 뒤에 국악이라고 조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의 궁상각치우 먼저 가르쳐 주기 전에 도레미파솔라시도부터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를 갖다가 이거를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이걸 갖다가 또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우리 한국 문화하고 멀어져 가요. 이게 굉장히 지금 아주 어려운 현상에 처해 있다는 걸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한국이 정말로 슬픈 점은 한국에서는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한국적이지 않아진다는 게 슬픔이 있어요. 그걸 왜 그래요? 전부 다 우리가 배우는 게 서양 거를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서양 학문으로 심리학이 한국에 들어온 게 1945년, 50년 돼서 이제 좀 심리학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이제 60년 정도 되는데 프로이트라는 사람의 이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의 우리 조상들은 5,000년 동안 한반도에 살아가면서 인간이라는 걸 보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근데 그거를 심리학과에서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줘요? 이게 말이 되는 교육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5,000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온 한국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다 어디로 가고 불과 100몇십 년 전에 오스트리아에 살았던 어떤 한 사람의 이론을 그건 우리는 완전히 진리인 것처럼 떠받들어야 될 이유가 뭔데? 사실 프로이트 이론 잘 모른다고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세계 이황, 율곡 이의 인간관이 뭔가 하는 걸 모르는 게 진짜 부끄러워야 되지 않아요? 이거 사실 이런 거 관심이 있어가지고 오신 분인데, 이 교육의 가장 그 패러닥스는 뭐냐면, 관심이 있어서 온 분이 야단 맞아요. 이 관심 없는 사람이 여기 안 오는데, 이거 해놓고 나니까 굉장히 미안하네. 항상 이 결석한 놈들은 욕 안 먹고 출석한 사람들이 출석률 나쁘다고 항상 욕 먹지 않아요? 참. 미안해요. 그래서 한국 문화가 좀 관심이 있어서 오셨는데, 오신 분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자. 그런데, 지금 저를 소개해 주신 우리 이 한양사이버대학원의 대학 원장님이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얼마나 좋은 공부하셨는가 하는 걸 본인은 얘기를 못 할 테니까 제가 와서 대신 하는 거죠. 혹시 아라이그룹 한번 더 불러줄지. 자, 그래서 요즘에는 상담에서도 소위 문화 상담, 한국적 상담을 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소위 화두가 됐다.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적인 문화, 한국인에 딱 맞는 이 심리학을 해야지. 이게 왜 서양에서 들어온 거 가지고 자꾸 이거 한국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러냐 말이죠.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넓어가지고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이러고 같이 공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의 이 삶을 이해하는 이 이론 가지고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간을 이야기하는 셀프라는 개념이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나하고는 우리인데 요 나를 이야기해서는 셀프라는 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이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이게 대답이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굉장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우리 문화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너무나 우리 속에, 삶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설마 그게 그거려니 이렇게 생각이 안 돼요. 뭔가 이렇게 셀프 이렇게 좀 고상해야지. 이게 우리가 노상 살아가면서 쓰던 거기 때문에 설마 그거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서양 사람들이 인간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이 셀프라고 한다면 동양 그리고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인간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개념은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짧은 글을 줘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그 짧은 글이 지어질 수 있는지. 마음하면 제일 먼저 뭐가 짧은 글이 생각이 나요? 마음 놓고 하는 거?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마음이 많이 아프죠. 뭐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시답지 않은 유머를 봤더니 앞에 앉아 있는 여자가 배가 아프다 그럴 때 머리가 아프면 마누라고 마음이 아프면 애인이라네요. 신문에 놨다는 거야.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 마음이 아파요. 또 그 다음에 마음 집어넣고 나는 글이 또 뭐가 있을까요? 마음에 들어. 너는 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오케이. 그럼 또 많겠죠 또. 야, 그 새끼 진짜 마음이 더럽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걔는 참 마음이 넓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인간의 행동의 원인이 되는 어떤 이런 동기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설명을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게 우리나라 말로 억지로 요새 셀프라고 하는 걸 번역한 게 자기라고 하는 표현인데 우리는 자기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우리도 예를 들면 자기 오늘 뭐 먹을래? 뭐 이런 때 쓰죠? 근데 그때 그 자기는 지금 이 자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셀프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말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셀프라고 하는 이 핵심 단어로 이해하는데 우리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 일상적으로 쓰지가 않는 단어야.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단어가 뭘까 하는 걸 놓고 한국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는 마음이다, 마음. 이게 한자로는 뭐죠? 마음 심자네요. 해인사에서 위에 올라간 백년암이 있는데 그 백년암에서 이 수도하시면서 살던 큰 스님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예, 성철 스님이죠. 그 성철 스님에게 어떤 분이 여쭤봤다는 거 아니에요. 팔만대장경이라는 건 모든 불경을 다 모아놨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그분이 한 질문이에요. 한 글자를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마음 심자 위에 놓인다.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줄이면 마음 심자다. 이만큼 이 동양에서는 이 심자가 마음이라는 게 우리 인간을 이해하고 우리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핵심되는 개념이에요. 이 서양 애들은 이 셀프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셀프에다가 여기 하이픈 해가지고 단어를 만든 파생어가 제일 많아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가 제 책상에다가 두고 쓰는 그 간단한 이 영한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200몇 개가 있어요. 제일 많아요. 셀프하고 하이픈. 여기 특히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뭐 저건 아주 기본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셀프, 하이픈하고 이게 쫙 나오잖아요. 심리학이 인간을 공부하는 거니까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마음뿐만 아니라 이 심자 들어가는 단어가 얼마나 많아요. 심자 들어가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예, 심리학 가장 기본이 심리학. 충성? 이 충자요. 그렇죠. 이것도 마음 심자가 들어가죠. 자, 이 심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심기일전, 이심전심, 이 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심자가 여기 중간에 들어간다면 이건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하이픈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는 자는 많죠. 예를 들면 이 충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참을 때 참을 인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이걸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의지할 때 의자도 이렇고 지자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이게 인간하고 관계되는 모든 거는 그 글자에 심자가 들어가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지금 심자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 이제 이 정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정서, 한, 이게 전부 다 이게 심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는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양의 심리학을 이해하려면 셀프를 이해해야 되듯이 동양 사람들의 심리학을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뭘 이해해야 돼요?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의 어떤 성격인가를 알고 그 위에 기초한 이론을 만들어내야지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딱 맞는 한국적 심리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초를 해가지고 한국적 상담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마음은 이 특징이 있어요. 마음. 우리나라 이 조상들이 한 얘기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르는 거예요. 10길 물속은 물리의 세계거든요. 한 길 마음은 심리의 세계인데 물리의 세계는 알아도 심리의 세계는 잘 모른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 마음을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 드러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떤 속성이 있는지, 셀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특징이라면 마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공부한 게 서구 심리학을 공부했으니까 서구하고 같이 한번 비교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마음의 가장 기본은 너하고 나하고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동양에서는 사람이라고 쓸 때 이걸 이렇게 쓰잖아요. 사람 인자. 이 사람 인자라는 거는 이게 지금 상형 문자죠. 이게 뭘 의미하고 있나요? 사람의 둘이 서로 등을 맞대고 있다. 이게 사람 인자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서양에서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혼자 존재하는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이 동양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 등을 맞대고 있어야지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가지고 한자로 인간이라고 쓸 때 인자도 이 간자가 이게 무슨 간자예요? 사이간자예요. 사이간자. 사람하고 사이가 어때야 되느냐? 사람하고 어때야 돼요? 두 사람이. 사람이 둘이 있다. 이거 무슨 자죠? 인자. 사람이 둘이 있을 때는 서로 어지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동양 사람들의 인간관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혼자 있는 거라고 보는 거로 생각하고 이해했던 학문의 체계가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다른 이 인간관을 가진데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자, 이 사람이 서로 등을 맞대고 있으려고 하면 그러면 너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통해야지 하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좋은 거예요? 서로 통하는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다른 사람하고 통할 때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동양 사람,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간관이에요. 너하고 나하고는 하나여야 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남이가. 이럴 때 그럼 너하고 나하고 남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새끼는 아주 정이 없는 새끼지. 우리는 하나야. 이게.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가 되고 이 제일 우리하고 하나가 된다는 게 우리는 그래서 가족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온 국민이 다 친척 아니에요. 이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죠. 이게 우리보다 처음 보는 사람도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 어른이면 아저씨, 여자는 아주머니. 이거 전부 다 이게 친척끼리 부리는 텀이라는 거 알죠? 아저씨는 엉클, 아주머니는 앤트 이렇게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엉클 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 새끼 나 언제 봤는데 이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아저씨, 아주머니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이게 다 우리가 친척이랑 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그렇잖아요. 식당에서도 일하는 그 여자 직원 보고 직원 이렇게 부르면 안 쳐다보는데 뭐라 그래야지 쳐다봐요? 이모. 그렇죠. 이모. 왜 이렇게 나이가 어린 여자 보고 이모 그래요? 식당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대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 이모 아니야. 그죠? 아니면 언니 이렇게. 그렇게 불러야지 돌아보지. 여보세요 이러면 안 돌아본다 이거. 자기를 갖다가 가족으로 생각 안 해주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자,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이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온 국민이 다 같이 친척인 나라가. 이렇게 우리가 정겨운 민족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머니들도 자기 집에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는 자기 애들에게는 전부 다 자 이모 왔다 다 이러지 않아요? 그게 왜 이모인데 거기가?
그래도 다 이모라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은 이모가 다 엄마의 그 이 사교 범위에 따라가지고 이모가 20명, 30명 있어가지고 무슨 왕십리 이모, 뭐 행당동 이모 해가지고 참 사는 게 정겹죠. 응? 한국 사람도 이렇게 정겨운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전부 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마음이 서로 하나가 돼야 되니까 결국은 마음은 어떤 특징이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통하는 거예요. 마음은 통해야 돼. 마음은 통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이심전심이라고 그러죠. 말 안 해도 서로 알고 통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한번 보세요. 우선 얘네들하고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마음이 두 사람이 서로 통하려고 하면 각각의 사람들이 독특하면 통할까요? 아니면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그래서 우리는 독특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갈 때 어머니가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모난돌이 정 맞는다. 그냥 중간에만 가라. 응? 모난돌이 정 맞아. 그러니까 중불나게 괜히 네가 잘났다고 괜히 일어서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어?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는 사이좋게 놀아라. 이게 아주 그냥 학교 다닐 때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거를 해줬던 이러한 거죠. 이 한양대학교가 저에게는 굉장히 추억의 어린 곳이에요. 제가 이 서울 교대부속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울 교대부속 초등학교가 저 서초동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바로 요 앞에 있었어요. 지금 이게 덕수중학교 자리가 옛날에 서울 교대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여기서 다녔어요. 그리고 방과 후에는 이 한양대학교 여기를 와서 이제 여기가 제가 놀던 동네 이 동네가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양대학교는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원래 지금 한양대학교가 어디서 시작되는 건 아시나요? 저쪽 신당동에 있는 한양공고자리가 한양공대자리예요. 옛날에 거기 있다가 이제 이게 일로 와가지고 건물 하나 짓고 오기 시작해가지고 쭉 여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방과 후에는 친구들이랑 같이 한양대학교 여기를 뛰어다니고 놀다가 배고프면 저 뚝에 나가서 메뚜기 잡아먹고 깨구리 잡아먹고 그러던 동네 여기가. 그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피크였죠. 제가 서울 교대 부속 초등학교에 그 제 동기 동창 중에 하나가 탤런트 김자욱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김자욱이 제 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는 김자욱이가 깎아준 연필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인생의 절정기라고. 그때부터 내리막이에요. 내리막이었다가 오늘 다시 이제 치솟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 한양대학교 사이버대학원에 와서 특강을 아무나 하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다시 지금 이제 정상을 위해서 내 인생에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일화가 많은 땅인 건 아시죠? 저 앞에 내려가면 살고지 다리라는 게 있죠. 이게 그 다리가 지금 작은데 그래서 이제 이어놨는데 이게 살고지 다리고요. 그 살고지 다리 너머에는 경마장이 있었어요. 거기가 말 키우는 데였어요. 이 연산군이 이 행당동 이 한양대교 꼭대기 산 위에 궁녀들을 갖다 비단 방석에다 앉혀놓고 저쪽에 이 조그만 청계천 건너에 말들이 서로 교미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궁녀들 들어가는 다음에 비단 방석이 제일 구겨진 여자부터 밤에 불렀대는 거야. 이것도 설명 안 해줘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 한국 문화를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야사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 터가 이게 아주 보통 명당터가 아니라는 걸 아시고 여기서 공부하시는 걸 굉장히 긍지를 가지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서로 개성을 드러내고 독특하게 사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을 안 해요. 다른 사람과 같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독립적이면은 다른 사람하고 통해야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래서 우리는 독립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자율적이면 안 되죠. 우리는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야 돼요. 네 내가 없어야지 우리가 하나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서양 문화하고 동양 문화하고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이런 관계가 돼요. 그리고 마음이 통하는 건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 국민을 다 같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러한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이게 한국의 문화의 특징이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는 우리는 이 사람들은 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종족들이고, 우리는 여기 나 대신에 우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물리적으로는 혼자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혼자 있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우리야. 왜냐면 나하고 항상 통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항상 우리예요, 우리. 자, 그렇다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핵심 정서가 미국 서양 사람들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러면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있어서의 부정적 정서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긍정적 정서가 되고, 혼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긍정적 정서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부정적 정서가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예를 들면 얘네들은 혼자서 독특하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프라이드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긍지가 높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프라이드가 중요해요?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 자동차 중에 프라이드가 제일 작은 거 보면 아시잖아요. 그거 타고 있는 분도 어느 누구도 프라이드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제일 그렇게 중요한 가치면은 그 큰 차에다가 에쿠스 대신 프라이드 이렇게 해야지, 제일 작은 차에다 프라이드 하겠어요? 전혀 프라우드 하지 않아요. 그 차 타고 다니는 거. 그러면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이게 무슨 뜻이야? 프라우드 하다는 거 지금. 우리 자동차 이름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그게 다 한국 문화가 다 나와 있는 건데, 그게 그냥 막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동차 이름 하나 봐도 한국 문화가 그대로 나오는 건데. 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우선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안해요? 우리는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여기 지금 굉장히 내가 살기 불안하신 분들 있으세요?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기 와 있을 리가 없으니까 병원에 가 계시겠지. 우리는 불안하지 않아요. 언제 불안하냐면 심리학자 만났는데 자꾸 불안하냐고 물어볼 때 그때부터 불안해져. 나는 별로 안 불안한데 왜 자꾸 불안한지 물어보는가? 내가 안 불안한 게 뭐가 이상한가? 이렇게 느낄 때 불안해져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는 혼자 있는 경우가 없는데 뭐가 불안해요. 항상 우리가 사는, 우리인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예요. 아무나 우리 친척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심하게 불안하지 않아요. 그게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안전해요. 이게 한국 문화의 특징이에요. 아주 심리적으로는 안전해요. 믿어요. 믿고 살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안전 불감증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면 굉장히 조심하겠죠. 근데 우리는 불안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사고가 많이 나. 이게 안전 불감증이고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왜 그래요? 안전적이니까 낙관을 할 수 있죠. 누가 날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옵티미스틱해요. 다만 앞에 괄호하고 하나가 붙어요. 뭐냐면 비현실적인.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낙관주의예요. 그렇게 낙관주의를 가질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낙관적이야. 이게 전부 다 왜 그래요? 항상 혼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혼자이면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돌다리도 건너보고 이렇게 모든 안전을 기할 텐데 우리는 그러질 않아요. 지금 우리 세월호 때문에 전 국민이 정말 가슴 아파했잖아요. 자, 지금 우리나라 연안을 다니고 있는 배가 그래서 굉장히 지금 모든 거 안전수칙 지키고 다닐까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안전수칙을 지키자고 자꾸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쪼잔한 새끼가 되는 거야. 우리는 아주 대범하게 살아가는 나라예요. 그런 거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뭐 쪼잔하게 자꾸 따지냐. 그리고 죽으면 내가 죽지 네가 죽니? 막 이러면서 계속 가요 또. 이게 소위 비현실적 낙관주의인데 그게 이 우리라고 하는 이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다시 안전 행정안전부를 갖다가 안전행정부를 이름만 자꾸 바꿔가지고 절대 안 돼요. 우리 문화가 항상 어떤 현상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안전하다는 거는 굉장히 덜 불안하니까 좋은데 나쁜 점은 뭐냐면 그걸 너무나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이러한 걸 안 해요. 한번 우리 자신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세월호 사건이 났고 항상 우리가 비상사태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민방위 훈련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대피하십시다. 그때 사람들 대피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바로 안전을 안 지켜가지고 정말 꽃다운 우리 자녀들이 거의 300명이 한꺼번에 죽어가는 그 사실을 보고 난 다음에도 다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민방위 훈련을 하자 그러면 안 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그 담대함이에요. 이게 우리 문화에 가지고 있는 이 특징 중에 하나다. 그걸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고 그거는 각자 어느 쪽을 볼 것인가 하는 거는 결정해 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우리는 안전하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한테 있어서 그럼 이 부정적, 이 우리라고 하는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 정서는 뭐예요? 우리가 남이가 여기서 제일 많이 오는 부정적 정서. 네? 우리가 남이가 이럴 때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제일 느끼는 부정적 정서. 제가 그 대학원에 이 고대 심리학과 대학원에 전공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데는 문화 및 사회 심리학 이제 이 전공을 제가 속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외국에서 유학 온 애들이 여러 대요. 우리가 옛날에는 중국으로 이제 유학을 갔는데 요새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이 우리 방에는 불란서에서 유학 온 여학생도 있고 칠레에서 온 유학생도 있어요. 이 불란서에서 온 유학생은 한국 노래 따라하다가 한국 오고 싶어가지고 온 애예요. 이 한류라는 게 엄청납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참 우리 한국의 그 여자 대학원생들 보고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의 대학원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생일날 남자친구한테서 선물을 받아갖고 와가지고 그 선물을 연구실에 들어와가지고는 책상에다 집어던지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왜냐면 내가 받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었다는 거지. 응? 그러면 그때 이제 이 불란서에서 온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꼭 물어봐요. 너 남자친구한테 뭐 선물로 받고 싶다고 얘기했니, 안 했니? 되게 얘기해야 안 해요, 우리는. 안 해요. 그래서 난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걔네들이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얘기를 안 했는데 네 남자친구가 너가 뭘 받고 싶은지 어떻게 알겠냐? 그거는 네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네들은. 근데 우리는 내가 얘기해서 받으면 어때요, 이게? 이건 엎드려 절받기야. 이건 안 받은 것보다 더 기분 나빠, 이거. 지가 나를 좋아하게 되면 말 안 해도 내 마음을 알아야 돼. 왜냐면 니하고 나하고는 통하니까. 그런데
내가 얘기를 했다고 해서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른다는 거는 너하고 나하고는 지금 통하지가 않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남이다 이거지. 이게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제일 부정적 이 정서가 오는 아주 대표적인 상황이에요. 이럴 때 무슨 감정이 일어나요? 우리는 하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새끼가 남이야. 이럴 때 오는 이 느낌. 배신감. 그래서 어때? 예? 분노. 그 역시 많이 경험해 보시니까 아시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배신당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느낌이 오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독특하게 있는 이 감정 중에 하나가 삐지는 게 있어요. 삐지는. 이 영어에는 삐진다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얘네들은 삐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데요. 우리 큰아들이 그 미국에서 이제 1학년, 2학년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아무리 집에서 학교가 가깝더라도 학교를 갈 때 올 때는 꼭 부모가 가서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이러는 게 얘네들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한 반은 학부모들이 뒤에 와서 이렇게 이제 애를 데리러 왔는데 조금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우리 애를 이제 집에다 제가 이제 데리고 오기 해가지고 좀 일찍 가면 저도 이제 뒤에서 이제 수업을 참관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더더군다나 이 미국 애들은 도대체가 어떤 식으로 애들을 가리키는가 이거를 이제 보기 위해 가지고 시간이 나면 일부러 좀 더 일찍 가가지고 뒤에서 이제 애들 수업하는 장면을 이제 선생님이랑 이렇게 하는 걸 보는데요.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거기도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스승의 날이 있는데 한 달 전서부터 선생님이 앞으로 한 달 뒤에는 스승의 날이니까 너희들 선생님에게 선물 갖고 와라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난 얘네들은 안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한 며칠 있다가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놀랐어요. 야, 이 새끼들은 까놓고 하는구나. 미국은 안 그렇다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진짜 이거는 큰 나라이기 때문에 역시 대범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이게 이상했어요. 근데 이제는 나중에는 점점 잦아져요, 이게.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좀 너무하지 않냐. 어떻게 애들한테 자꾸 스승의 날이라고 선물 갖고 오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오히려 깜짝 놀라요. 여자 선생님이야. 그때 한 40 정도 된 여자 선생님인데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아니, 스승의 날에는 선생님에게 선물을 하고 어버이날에는 어버이에게 선물하라는 걸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면 어디서 가르쳐주느냐 이거예요. 얘네들 생각을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더니 이 스승의 날 일주일 전에 이 마을에 이 그 수포 같은데 스승의 날 선물이 쫙 깔려요. 쫙 깔리는데 전부 다 가격이 99전이야. 99전짜리 선물이 이렇게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둘씩 셋씩 짝지어 다니면서 얘네들이 우리 선생님한테는 이번에 뭘 선물해 줄까 이런 걸 서로 자기네들이 고르고 이러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이걸 보내다가 거기서 99전짜리를 사가지고 스승의 날이 되면 선생님이 자 이제 선생님한테 갖고 오는 선물 갖고 와라. 그러면 하나씩 나오는데 그게 99전짜리가 뭐냐면 파란색, 빨간색 볼펜 쌍으로 묶어놓은 거,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손수건 다 이거. 우리 왜 여기 뭐 싸고 이제 10,000원 이하 물건 파는 데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데서 파는 거 정도가 다 이제 애들이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예를 들면 이렇게 풀렀는데 볼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빨간색 볼펜이 없어서 진짜 굉장히 이게 필요했는데 너 그거 알았구나. 고맙다. 그리고 머리 이렇게 쓰다 넣어주면 얘는 아주 굉장히 신나가지고 들어가면서 이러고 들어가고 말이죠. 그 다음에가 또 나와가지고 손수건 주면 너 선생님 땀나는 거 봤구나. 이러고 고맙다. 그러니까 99전짜리를 애들이 다 하나씩 나와가지고 오면 선생님이 이걸 다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굉장히 고맙다. 이게 얘네들의 스승의 날 선물 주는 이 모습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학교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다, 이거. 이 선물 주는 거를. 근데 우리 애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 한국에 왔거든요. 여기서 한국에서 이제 스승의 날을 맞았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얘가 신나가지고 동네 슈퍼에 가가지고 물건을 샀어요. 샀는데 끝나고 나서 애가 굉장히 부르퉁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우리 집에도 양주 있어?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주를 있는데 왜? 그랬더니 나는 다음에는 양주 가져갈래. 선생님이 양주 갖고 온 애 선물은 받았는데 내 선물은 안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아니 그 선생이 네 선생이지 내 선생이냐? 왜 양주 내 거를 왜 주냐? 이게 한국하고 거기하고 차이예요. 우리가 또 그렇게 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어쨌든 그것이 우리의 또 한국의 문화인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이 부정적 감정이 많으냐면 화가 많이 나요. 화.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이 화라고 하는 이 부적 감정은 서양에는 여기에 대응하는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화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를 화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요. 이게 한국의 국력이 이제 높아지고 우리 심리학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러한 심리학적 연구들이 이제 외국에 소개되면서 옛날에는 이걸 억지로 갖다 짜맞춘 게 분노라고 하는 앵거라고 하는 표현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이게 분노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느끼는 이 화라고 하는 이 부적 감정은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정말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부적 감정을 뭉뚱그려 가지고 우리가 화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에서는 이 화가 아주 중요한 부적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누구한테서부터 화가 나요? 자신. 네? 본인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서 화가 제일 느끼게 만드는 대상은 우리는 하나다라고 느꼈는데 어느 날 아닌 거 알았을 때 그게 누구야? 네? 누구야? 말 돌리지 말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누구예요, 이게? 대상자 상대방이죠. 그 상대방이 주로 누구예요? 이분 얘기하려고 그러다 딱 눌렀어, 지금. 그렇죠. 제가 지금 뭐 이렇게 화나게 하는 거 있나요? 사실 저는 화나게 하려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난 지가 이제 겨우 1시간 반 정도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30분만 지나면 우리가 헤어질 텐데 30분 지나고 우리가 헤어지게 되면 남은 여생 동안 다시는 안 만날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들지 않으세요? 뭘 내가 지금 화가 내게 하려도 무슨 시간이 있어야지 화를 내죠. 30분 전에 우리 지구상에서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이였잖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요? 멀리 안 가고 저녁 때 되면 꼭 우리 화나게 하려고 꾸역꾸역 들어오는 이 인간들. 가족이라고 난 안 했는데 가족이야? 그 사람들이 사실을 알고 보면 우리를 제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누가 나를 제일 화나게 했는지. 이웃집 아저씨가 화나게 했어요? 아니죠. 소위 가족들이. 왜 가족들이 우리를 화나게 해요? 우리는 하나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 때 이때 우리는 굉장히 화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가족이 그랬기 때문에 더 화를 내기가 어려워. 이게 굉장히 지금 한국 사람들이 화병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엄한 사람 같으면 다시 안 볼 사람이 되면 그냥 나도 화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매일 같이 봐야 되는 사람이야. 그럴 때는 화를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화는 나쁜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참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참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이게 무서운 단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참을 인자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마음이잖아요. 이게 뭐죠? 칼도 짜잖아요. 참는다는 건 마음속에 칼로 한번 확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참은 사람들을 마음을 우리가 해부할 수가 있다면 아마 무수히 칼자국이 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 참는 사람들이 계속 자기 스스로 마음에다 칼을 찔르니까 이 많이 참는 사람들이 대개 어떤 이 마음의 병을 알아요? 우울해지죠.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자꾸 찔르니까 이 사람이 인생이 깊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이 화는 보통 그냥 화가 아니에요. 어떤 화예요? 울화. 그렇죠.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울화가. 여기 앞에 울자가 무슨 자죠? 우울하다 울자.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울화가 치밀어 오르냐면 우리 한국의 가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게 그 서열 위주의 수직적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는 부모에게 대해서 화가 났다고 말대답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리고 남편하고 부부 사이에도 서열이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부인이 참아야 돼. 이런 관계를 우리가 다 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친한 사람에게는 화를 내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문화가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제일 그 한국 사람들이 집안에다 두고 있는 가훈 중에 많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가화만사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도 거실에 이 가화만사성 이거를 한문으로 쓰셔가지고 이 그 거실에다 걸어놓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뜻이 뭐예요? 가족이 화목하면 만사 모든 일이 성 그렇죠? 풀려요.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가족이 화목해야 돼. 자, 어느 집이 화목한 가정인가요? 어느 집이? 어느 집이 화목한 가정이죠? 조용한 집. 조용한 집. 그러니까 조용한 집이라는 게 그냥 끽소리 안 하고 있는 집이죠. 숨만 쉬고. 그러니까 끽소리 안 하고 숨만 쉬고 있으려니까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열불이 올라오는데도 이걸 참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화 할 때 이 화는 한국 사람들의 화내는 개념은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는 하나이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가 같이 목소리를 낸더라도 똑같은 목소리가 나와야 돼. 왜요? 너하고 나하고는 하나니까. 만약에 너하고 나하고 목소리를 냈는데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면 너하고 나하고는 하나가 아니야. 그래서 한국의 민요를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이제 이 설날이나 추석 때 한복을 곱게 입고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민요를 부르잖아요. 그때 이 민요를 부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요를 여럿이 부를 때 소위 중창으로 해요? 아니면 제창으로 해요? 멜로디가 다 하나야. 여자들이 10몇 명이 쭉 나와서 부르는데 다 한 멜로디를 불러요. 한 멜로디를. 이걸 소위 유니손이라고 그래요. 음악으로는. 제창. 한 목소리로.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한 발짝 나와가지고 혼자서 부르고 다시 뒤로 들어가서 다 같이 쾌지나 징징 나네 이러는 거예요. 똑같은 멜로디를 불러요. 똑같은 멜로디를. 이거보다 조금 더 심한 게 뭔 줄 아세요? 가야금 병창. 가야금 병창은 여성들이 한 40명이나 가야금 타면서 노래 부르는데 다 똑같은 멜로디야. 왜 똑같은 멜로디를 불러요? 너하고 나하고는 다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이. 이런 상황에서는 나는 이거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그리고 다르게 부르면 얘는 쫓겨나. 너는 나와 일로.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은 한 목소리를 내는 이게 화목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집에서 이 한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야? 아버지 목소리야. 아버지 목소리. 그래서 부인도 남편의 얘기를 따라야 돼. 부창부수야. 남편이 하면 부인은 따라해야 돼. 부창부수.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3년은 듣지 말고 3년은 보지 말고 3년은 말하지 말고 살아야 돼. 그래야지 집안이 편해. 그러니 우리나라의 화병이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당연히 여자가 많지. 왜? 10년을 갖다가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게 한국 문화예요. 그래서 한국 문화에서는 화병이 많은 거예요. 자, 사람이 마음속에 화가 있으면 이걸 풀어야 되죠.
화가 있을 때는 뭘로 푸는 게 제일 좋은가요? 화가 있을 때. 화는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죠? 예? 예. 자, 서양의 음악이요. 서양의 음악에서 하모니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얘네들은 셋이 모이면 트리오, 둘이 모이면 듀엣. 그러니까 이 남녀가 넷이 모이면 테너, 바리톤, 소프라노, 알토 이렇게 4부로 나오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각각 4부로 나온다는 건 네 사람이 각각 자기 소리를 낸다는 얘기죠. 그게 아까 얘기한 이 독특하다, 독립적이다 하는 거 알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 소리가 나와야 돼. 그래서 네 사람이 부르면 네 가지 멜로디가 나와야 되고 그게 아름답게 들려야 돼. 그래서 이 서양 음악에서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화성학이에요. 하모니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게. 근데 우리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 나와도 다 한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악에는 하모니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이게 서양식의 음악에는. 자, 그러면 이 화가 났을 때 이걸 어떻게 푸느냐. 이 화라는 게 한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 둘이 있으면 평소에도 화가 나 있는 자죠, 이거. 이게 염자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화를 어떻게 풀으라 그랬냐면 여기다가 말씀 엄자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담자야, 담자. 그러니까 화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말로 풀어야 돼요, 말로. 우리 지나가다가 화가 나가지고 애들이 서로 싸울 때 말리면서 뭐라고 그렇게 말리세요? 싸우지 말고 말로 하라고 하잖아요, 말로. 또 어떤 애들이 막 억울하고 우울하다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올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와서 속 시원히 말 좀 하라고 그러잖아요. 말을 해야지 속 시원하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말을 해야 돼요, 말을. 그래서 이 담자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예요. 담자. 이건 아주 심리학에 이 마음의 건강을 저 담자 하나가 딱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응? 자, 그런데 내가 혼자서 화가 나는 거 풀겠다고 중얼중얼하고 혼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떠들다가 어떨 때는 막 울고 막 이래요. 그럼 남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다고 그러죠. 특히 여자가 이 머리에다 꽃 하나 꽂고 이러면 그냥 간 거지, 이거는. 그래서 이게 혼자 하면 우리는 미쳤다 이렇게 불러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시거나 이랬을 때 혼자서 자꾸 중얼중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여자들이 동네마다 가끔가다 이렇게 산발하고 이 남루하게 옷 입고 혼자서 중얼중얼하는 이런 여자들이 가끔가다 동네를 찾아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꼬마들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돌 던지고 쫓아내고 막 그랬어요. 저도 굉장히 그런 짓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한테 굉장히 미안한데요. 근데 아니 우리 어머니가 식사 준비를 하시면서 혼자서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어머니, 엄마 왜 혼자서 중얼중얼해? 미쳤어?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그 대답이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이후에 한평생 하는 일을 결정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가 안 미치려고 이러지. 내가 안 미치려고 이러지. 네. 그 기분 아시죠? 그냥 그때 혼잣말이라도 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여기 와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말로 풀어야 되는데,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내가 혼자서라도 이걸 풀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안 미치는 거야. 참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우리 조상들은 사람이 언제 미치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언제 미쳐요? 내 속에 화가 있는데 이거를 말로 풀지 못하면 내 속이 미치는 거예요. 속이 타들어가니까. 불이 있으니까. 그런데 혼자서 이거를 이 중얼중얼하고 하면 남들이 미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서로 상자가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상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이 뭐예요? 서로 상대방의 이 화가 났을 때 말로 그거를 풀어주는 게 상담이에요.
미리미리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 말로 화를 풀어주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담이라는 활동이에요. 이게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담을 하잖아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일 그 수준 낮은 담이 뭔지 아세요? 험담. 없는 사람은 욕하는 게 제일 수준 낮은 거야. 요거보다는 조금 높은 단계가 있는데 영양가 아주 없는 것도 있어요. 잡담. 그렇죠.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 하고 온 거예요, 지금. 요거보다 조금 윗길은 뭐예요? 요거보다 조금 윗길. 농담. 농담을 하면서 서로 환담을 해. 그럼 웃고 그냥 그때는 재밌어. 그래도 그때만 재미있지 속에 있는 화는 안 풀려. 집에 오면 또 신경질 또 혼자 있을 때. 그래서 담 중에서 제일 고급 담이 뭐예요? 상담. 그래서 언제든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화가 났을 때는 그 화를 풀어주고 내가 화가 났을 때는 내 화를 풀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상담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러고 놓고 보면 상담을 해오셨어요? 안 해오셨어요? 다 해왔죠? 그럼요.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화가 나서 우리한테 왔을 때는 우리가 그 화를 풀어주려고 다 하지 않았어요? 또는 앞으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뭐 특별히 무슨 그 대학원에 와서 꼭 공부를 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상담을 하고 받고 살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안 미쳐. 그리고 마음이 즐겁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화가 나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해서 풀으려고 그랬는데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더 화가 날 때가 많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이때를? 불난데 부채질. 내 그리스도는 마음속에 화가 나서 불덩어리가 있어서 풀으려고 왔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화가 더 나. 이걸 불난데 부채질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 지금 불난데 부채질하냐? 이렇게. 이 불난데 부채질한다는 걸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뭐라 그래요? 염장 지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하고 얘기하다가는 네가 말끝마다 염장 지르기 때문에 차라리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벽은 얘는 답답해요. 대답을 안 하니까. 그래도 얘는 그래도 좋은 게 뭐냐면 염장은 안 질러. 근데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인간은 말끝마다 염장 질러요. 그럼 누구하고 얘기하는 게 나아요?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낫지. 한국 사회의 고민이 뭐냐면 만나면 염장 지르기 때문에 벽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는 게 한국 사회의 고민이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어떻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의 화를 풀어주고 내 화를 푸는지를 어디서 배운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화병이 많은 이유죠. 이게. 말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말로 풀어주는지를 배우는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화병 걸린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게 이게 굉장히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전문적으로 이거를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면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밖에 나가 놀다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엄마 나 지금 몸이 좀 이상해. 그럴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이마에다 이렇게 대고 너 지금 열 나는구나. 너 지금 감기 왔나 보다. 의대 나오셨어요? 근데 왜 진료 행위를 해? 그 다음에 또 이 서랍을 열어가지고 약을 꺼내주고 너 이 약 먹고 입을 푹 뒤집어 쓰고 땀을 흘리기면 너 다 난다. 약대 나오셨어요? 그리고 옆에서 이 물수건 갈아주면서 간호해. 간호대 안 나오셨지?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무면허로 해. 정말 중요한 일은 면허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면허가 없어요. 자격증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결혼식 하기 전에 자격증 따고 결혼했어요? 자격증 따고 부모 됐어요? 아니죠. 여기 지금 자격증 따고 숨 쉬시나요? 이제부터는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이래저래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미 다 상담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 자격증 없어도 우리 아이들 공부 가르쳐 주는 거고 의사 자격증 없어도 얘네들 감기인 거 우리가 알아야 돼.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5분 안에 해주면 이 사람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 마음이 갑자기 이 마비가 돼가지고 주저앉을 때가 없어요. 얼마나 정말 숨이 멎을 정도의 사건을 우리가 겪고 살아가요. 그때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마음의 심폐소생술을 할 수 알았다면 우리 살아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국민 모두가 이거를 익히고 있다고 그러면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렇게 부모들이 애간장이 찢어져 나가는 그런 슬픔을 옆에서 훨씬 더 그거를 빨리 그 아픔에서 나올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의 건강,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 화를 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어느 나라 민족 문화보다도 제일 화를 많이 나게 되는 조건 속에 살면서 정말로 놀랍게도 화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이거를 배우시고 생활화하셔야 돼요. 물론 이거를 제일 잘 배울 수 있는 데가 한양대학교 사이버대학이라는데 아시지? 이 얘기를 내가 결론적으로 해야지 내가 다음에 또 온단 말이에요. 저도 이거 뭐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먹고 사는 게 다 화난다고 그렇게 성질 다 부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가야지 또 고맙다 그러고 또 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화를 그때그때 풀고 살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거를 갖다가 사이버로 딱 보시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한 얘기는 이 짧은 시간에 화 푸는 방법까지 다 얘기하면 그 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가 할 일이 없어지니까 그걸 여기서 잘 배우시고 정말 우리 문화가 이 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왜 우리에게는 화가 많이 나고 이걸 우리가 풀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만 오늘은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